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, 바로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 제도입니다. 최근에 나온 최신 안내사항인데, 특히 그 상속재산 관리인이나 유언집행사들이 이 제도를 좀 더 잘 이용하게 하려는 법원의 고민, 그리고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참고한 건 최근에 그 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24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간담회 자료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, 이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, 특히 서류 간소화랑 안내 강화 측면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, 피상속인이라고 하죠. 이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그 상속 재산 자체를 파산시켜서 채무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빚을 안 떠안으려고 하는 한정 승인과는 또 다른 거네요.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는. 네, 그렇죠. 한정 승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청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제도가 생긴 지는 좀 됐는데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이랑 서울가정법원이 같이 이걸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어요. 실제 이용률은 좀 어떤가요? 올라갔나요? 네, 확실히 들었습니다. 그 2017년 처음에는 전체 파산 사건 중에 한 0.75%, 건수로는 15건 정도였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전체 개인 파산 사건의 약 3%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어요. 3%면 네, 그러니까 개인 파산 100건 들어오면 그중 3건은 상속재산 파산인 셈이죠. 꽤 늘어난 겁니다. 꽤 늘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. 들어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들,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는 거예요. 근데 법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재산 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 이런 분들은 이용이 아주 적다고요. 맞습니다.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. 네,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분들한테 제도가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한정 승인하는 상속인들은 보통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통해서 정보를 얻기 쉬운데 제3자인 관리인이나 집행자는 좀 정보 접근이 어려웠을 수 있죠. 아하, 정보 비대칭 같은 거군요. 네,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또 뭐 관리할 재산 규모가 아주 작거나 권리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이 파산 절차까지 갈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예납금 같은 비용 부담도 물론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법원이 이제 직접 팔을 걷어붙인 거네요. 2024년 11월 중순부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관리인이나 집행자를 선임할 때 아예 그냥 이 파산 제도 안내문을 직접 보내주기로 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건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. 정확해요. 이게 단순히 정보만 주는 걸 넘어서 법원이 이제 이분들을 제도 활용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네, 수동적인 태도에서 좀 능동적으로 바뀐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. 제도의 장점, 신청 방법 이런 걸 명확히 알려서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변화, 서류 간소화,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. 예전에는 뭐 서류 때문에 신청을 망설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. 그래서 2022년 12월에 실무준칙 376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실무준칙 376호요? 네, 이게 뭐냐면 법원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좀 효율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건데요. 이걸 통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 줄이고 또 파산 관제인들이 신청인한테 요구하는 자료 양식도 이걸로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. 아, 관제인마다 요구하는 게 달랐던 문제도 있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불필요하거나 좀 과도한 서류 요구 부담을 줄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. 그럼 지금 기준으로 꼭 필요한 핵심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것만은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들요? 기본적으로는 뭐 신청인, 그러니까 상속인 관련 서류들하고요. 돌아가신 분,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 같은 게 필요하고요. 재산 관련해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전국 단위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이건 최근 3년치가 필요합니다. 3년치요. 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예요. 아,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. 이거 하나 조회하면 금융, 부동산, 연금, 세금 체납 정보까지 한 17가지 정보가 다 나온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유용하죠.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 조회 결과하고 상속인들 금융거래 조회 결과
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1차 제출 목록으로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돼요. 와, 정말 많이 줄었네요. 네. 이걸 바탕으로 일단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처음부터 상속인 가족들 금융정보까지 막 다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돌아가신 분 기록 중심으로 딱 보고 거기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점? 예를 들어 뭐 사망 직전에 갑자기 큰돈이 자녀한테 갔다거나 뭐 그런 특이점이 보일 때만 조사 범위를 넓히는 그런 식이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걸 이제 조사 범위의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신청인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혹시 모를 재산 빼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사해 행위,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의심될 때 그때 그걸 취소시키는 부인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딱 그 균형을 맞춘 겁니다. 합리적이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또 과도한 자료 요구 때문에 신청인이 막 트라우마를 겪거나 아예 제도 이용을 꺼리는 그런 부작용도 막으려는 배려이기도 하고요. 들어보니까 정말 서울회생법원이 이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문턱을 좀 실질적으로 낮추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네, 그렇죠. 특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서류 부담 줄여주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런 변화들이 상속 채무 문제로 좀 어려움 겪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요.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건 물론 좋은 방향인데요. 혹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? 특히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이 간소화된 절차 사이의 균형점, 이건 또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